안녕하세요. 저는 30대에 접어들고 있는 여성입니다.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최근 여러모로 일신의 변화가 많아 직장인으로서도 개인적으로도 신경 쓸 일이 참 많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갑자기 몰아치니 제 한 몸 건사하기도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럴 때 저 자신보다 저를 아껴주시는 가족분들이 곁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 시기를 잘 헤쳐나오기가 훨씬 힘들었을 겁니다. 결혼 전에 저희 친정 집안 형편은 어릴 적부터 제법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젊을 적 사업을 하셨던 아버지께서는 일찍이 기반을 잘 잡아 불린 재산이 적지 않으셨습니다. 젊은 시절 가족들 잘 살게 해주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몸 부서지게 일하셨던 아버지 얼굴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사업에 몰두하셨고, 감사하게도 그것이 저희 가족 모두 부족함 없이 살 수 있게 해주는 좋은 결과로 이어졌죠. 하지만 꼭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동안 워낙 무리를 하신 탓인지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을 때 저와 제 남동생은 고작 중학생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항상 강건하셨던 커다란 바위 같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셔서 기운을 못 차리는 걸 보고 어린 마음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혹시나 이대로 소중한 아버지를 잃게 될까봐 참 불안하고 무서웠어요. 다행히도 아버지께서는 시일이 좀 걸리기는 했지만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는 아버지께서 일로 워낙 바쁘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기는 했지만 정서적인 거리감이 없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저리 노력해 주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면서 편히 지낼 수 있다는 건 어린 나이에도 모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커서 효도해야지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아버지를 대할 때는 항상 두렵고 어려운 마음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 바쁘신 분이었기 때문에 저희 남매의 훈육은 거의 어머니의 몫이었고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도 그렇게 갑작스럽게 쓰러져서 생사의 기로에 놓였던 일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생각이 많으셨겠죠. 가족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자기 몸 아까운 줄 모르고 밤낮 없이 일에 몰두하셨지만 자식들이 다 크는 것 보지도 못하고 아직 한창인 나이에 큰일을 치를 뻔한 거라 생각하니 그동안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고심 끝에 서울에서의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지방의 아버지 고향으로 함께 내려가자고 하셨을 때 조금 놀라기는 했지만 온 가족 모두 그 결정에 따랐습니다. 지금처럼 일하시다가는 아무리 건강을 회복하셨다 하더라도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소중한 아버지를 잃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쉽사리 깨어나지 못하셨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그때를 생각해보면 낯선 지방에서의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아버지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보다 더 크진 않았으니까요. 아버지 입장에서도 잘 나가는 사업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만 예전의 삶과는 다르게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면서 자식은 저희들 크는 것도 함께 보며 가족 간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인생의 1순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온 가족이 함께 아버지 고향으로 내려가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예전보다는 겉으로 보기에는 소박해 보이는 집에 항상 재미난 거 즐길 거리가 많았던 익숙했던 서울을 벗어나게 된 생활이 조금은 심심하고 지루하게 느껴지기는 했지만 그만큼 예전과는 다르게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들판에 핀 꽃 한 송이 이름도 모르던 저희 남매는 주말마다 아버지 손잡고 시골길을 거닐며 작은 꽃나무 이름 하나하나 익히게 되었고, 각자 친구들 만나 나가 놀기 바쁘던 시간에는 온 가족이 함께 인근의 산으로 바다로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며 가족 간의 돈독한 정을 쌓아 올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버지 고향으로 온 가족이 다 같이 내려가기로 한 것은 참 잘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해도 아이들은 언젠가는 자라서 어른이 되기 마련이고, 각자의 인연을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되면 아무래도 예전처럼 시간을 보내기는 쉽지 않아지니까요. 저도 시집가고 나서 예전만큼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흙먼지 묻혀가며 보내 즐거운 시간 보내기가 어려워지고 나니 예전의 그 시간들이 참 그립고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짬을 내어 자식들과 조금이라도 더 시간 보내려고 노력해 주신 부모님이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을지 생각하니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서울에서의 화려한 생활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 가세가 기울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애초부터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아버지가 사업을 정리하셨던 게 아니었고,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사업을 정리하실 때도 결코 손해보지 않으셨던 아버지셨습니다. 타고난 사업 수완이 뛰어나셨던 분이 아버지셨기 때문에 비록 겉보기에는 예전 서울 생활보다 소박해 보인다 하더라도 저의 가족들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처음 시작한 가게는 철물점이었어요. 처음에 아버지가 철물점 하신다고 했을 때는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는 나이기도 했고, 물건이 그저 어지럽게만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모습을 보고 다소 당황하기는 했습니다. 서울의 고급 고층 빌딩에 자리한 아버지 회사 사무실은 항상 깔끔하고 거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를 생각해보면 지방 시내의 단층짜리 건물에 빛이 제대로 드나드나 싶을 정도로 물건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철물점 광경이 솔직히 조금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지방에서 조금 생활하다 보니 제가 제대로 아는 것이 없어 아주 단단히 착각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대형마트가 없는 지역에 철물점이 자리만 잘 잡으면 아주 번성한 사업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먼 대도시까지 나가서 장비를 구하지 않는 이상은 어지간한 일에는 철물점으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고정적인 손님이 적지 않더군요. 항상 출근할 때 말쑥하게 양복만 차려입던 분이 겉보기에는 예전과는 많이 다른 철물점을 왜 시작한 건가 했더니 역시 사업 수완이 예사롭지 않은 아버지의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게다가 아버지께서 그 지역 출신 토박이라서 그런지 예전부터 친분이 있으셨던 분들도 적지 않았고 생각보다 금방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철물점이 번성하기 시작하자 그로부터 차로 20-30분가량 떨어진 인근 지역 시내 몇 곳에 철물점 2-여 개를 더 여신 아버지셨어요. 믿을 만한 지인을 통해 구한 성실한 지역 청년들에게 직업 교육도 확실히 시켜 각 철물점 지점을 아주 꼼꼼하게 관리하신 아버지셨습니다. 보통 이런 철물점 경영하시는 분들은 부부끼리 번갈아가며 하루 종일 가게에 붙어 계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워낙 가게에 취급하는 물건이 많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쉽게 맡길 수가 없는 게 보통이라고 하던데, 애초부터 가족들과 시간 많이 보내려고 귀향을 결심하신 아버지셨기에 아주 작심하고 직원 교육을 제대로 시켜 여유 시간을 만들어낸 아버지였어요. 물론 확실하게 교육시켜 일을 시키는 만큼 직원들에 대한 대우는 그 지역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후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원래 사업할 때 가장 돈 크게 아끼지 말고 투자해야 되는 게
바로 사람이야. 당신 한 푼 더 버시겠다고 사람 함부로 갈아 넣는 걸 가장 경계하셨던 아버지가 항상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 우리 가족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것도 물론 감사할 일이었지만 이렇게 인간적으로 배울 점이 많으셨다는 부분이 저로 하여금 아버지를 더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저와 남동생은 아버지 고향에 함께 귀향해 정말 소중한 학창 시절을 보냈고 두 사람 모두 서울로 대학에 진학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나 동생이나 사실 출생은 서울이었으니 서울이 고향이었지만 가족 간 좋은 추억이 많아서 그런지 부모님이 아직까지도 거주하고 계신 아버지의 고향이 마치 저희 고향처럼 느껴졌습니다. 짬이 날 때마다 동생이랑 함께 내려가서 부모님 일도 돕고 함께 시간도 보내고 그렇게 지냈지만 그것도 취업하고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지면서 예전만큼 자주 내려가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직장 생활하던 와중에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과는 짧게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었어요. 대학 동기인 남편과 대학생 때는 그렇게 가깝게 지낸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서로 어울리는 무리도 달랐고 저도 딱히 남편에게 관심이 있는 편은 아니었고요. 그렇게 서로 졸업하고는 연락할 일도 없었고 잊고 살고 있었는데 우연히 회사 일 때문에 거래처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말수도 적고 쑥스러움을 많이 탔었던 것 같은데 다시 만나고 나서는 제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는 남편이 밀어붙이는 기세에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서로 친하지 않은 사이라고는 하더라도 갓 20살 되어 입학했을 때는 이러저러하게 과 행사도 있고 어울릴 자리가 아주 없지는 않았기에 서로의 집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대학 올라갈 때 집이 지방이고 부모님께서 고향에서 철물점을 하신다. 그 정도로만 과 동기들에게 이야기를 해두었습니다. 아주 절친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저희 집이 예전에 서울에서 꽤 크게 사업을 했고 지방으로 낙향하기는 했으나 집안 형편이 꽤 유복한 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저 오며 가며 만나는 가벼운 지인들에게는 굳이 이런 집안 사정 이야기는 꺼내지는 않는 저였습니다.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역시 저희 집안에 대한 정보는 딱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남편 집안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 역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사를 가기는 했지만 남편이 대학 다닐 때에는 시장 상가에서 부모님 두 분이 작은 상점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자식들 대학 보내는 일이 불가능할 정도로 집안 형편이 어려운 집은 아니라 하더라도 여유 넘치는 집 또한 아니었어요. 저 졸업할 무렵에 제대하고 복학한 남편이 학자금 대출에 대해 문의하는 걸 과 사무실 들렸다가 우연히 본 적도 있었으니 집에서 자식들 비싼 학비 턱턱 내어줄 만큼 여유가 있는 집은 아니구나 하고 짐작은 하고 있었죠. 그래도 이제는 남편이나 저나 어엿한 사회인으로 제 밥벌이는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간 여유로운 부모님 밑에서 풍족하게 지낸 저였지만 이제 저도 어느 정도 머리 굵었고 내 가정 꾸려서까지 예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부모님께 손 벌릴 생각 같은 것도 없었고요. 결혼하게 되면 어차피 부부간에 알뜰살뜰 모은 것들로 가정 꾸려갈 생각이었으니 상대 집안이 자식들에게 의탁해야 할 정도로 형편이 아주 나쁘지만 않다면 집안 문제는 크게 고려할 것이 없다고 그리 여겼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는 남편의 부모님인 시가 쪽 식구들과 먼저 인사를 드렸어요. 지방에 내려가 계시는 저희 부모님과는 다르게
남편의 부모님, 제게는 시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여전히 서울에 거주하고 계셨고 남편이 회사 근처에서 자취하는 곳과 본가도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시간은 서울 변두리의 낡은 연립주택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말이 서울이지 요즘 수도권의 신도시와 비교하면 낙후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요즘 서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동네였어요. 남편 집안이 그렇게 잘 사는 집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 집안 형편이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서 속으로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우리 윤택이가 생활력이 강해서 아직 나이도 얼마 안 되었는데 모아놓은 것도 적지 않고 결혼 준비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거다. 남편이랑 저희끼리 결혼 준비와 신혼살림 꾸리는 것은 가급적 어른들 도움받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해보자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아예 처음부터 너희 능력 없지 않으니 너희 힘으로 충분히 결혼 준비할 수 있다고 서둘러 말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들 칭찬을 빙자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당신들은 자식 결혼에 경제적인 도움 못 준다고 선수를 친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래도 우리 집 정도면 양반이지. 노후 준비라고는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자식 시집장가 보내놓고도 자식들한테 의탁하는 부모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우리 집은 그럴 일은 일절 없을 테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야. 그러면서 당신들 노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이 집안에 시집 오는 제게 있어 엄청난 이점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랑스레 말하는 시부모님이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아무래도 자식들이 결혼해서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으면 결혼 상대자로서 부담스러운 면이 적지 않으니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결혼을 결정하는데 크게 장애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이고요. 일단 당사자인 시부모님이 노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생각은 하긴 했지만 예상보다 저희 친정집보다 훨씬 기우는 듯한 시가 상태를 보고 저 말을 온전히 다 믿어도 되는 걸까? 그런 의심이 조금은 생겨났습니다. 지금 두 분 사시는 집을 주택연금으로 돌려서 많지는 않지만 두 분은 딱 생활하실 정도로 연금이 나오기는 하거든. 아니나 다를까. 결혼 전에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제 질문에 남편이 자신 없는 태도로 이리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달에 얼마 되지 않은 연금 나오는 걸 제외하고는 가진 자산이라고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였습니다. 사시는 집도 연금으로 묶여 있으니 어차피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자식들까지 갈 것도 없이 당장 그걸 담보로 연금을 받고 계시니 당신들 명의라 하더라도 당신들 멋대로 집을 처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죠. 한마디로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어디 아프시거나 급전 들어갈 일 생기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는 거나 다름없는 집안이었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떵떵거리며 큰소리 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면 굶어 죽지만 않았지. 빠듯하기도 이보다 더 빠듯하기가 힘든 집안이었는걸요. 결국 평생 자식들이 부모의 일에 신경을 써줘야 하는 집안이었던 거죠. 이런 시가 형편을 듣고 난 저희 부모님께서도 좀 걱정스러워 보이셨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었죠. 저희 친정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에게 의지하시기는커녕 부모님이 가지신 것이 자식인 저나 제 남동생보다 월등히 많으셨습니다. 항상 도와주셔도 부모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셨지 저희야 첫 월급 탔다는 명목으로 부모님 용돈 좀 드린 것 외에는 대단하게 부모님께 해드린 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사회생활한다고 용돈 조금씩 드리려고 해도 새끼들 고생해서 번 돈 받을 만큼 아쉽지 않다며 항상 손사래를 치던 부모님이셨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야 솔직히 푼돈에 불과하겠으나 자식들 고생해서 번 돈이라
더 아까워서 그러셨던 것도 있겠죠. 노후 준비야 더 말할 것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전히 그 지역 인근에서 철물점 5군데를 돌려 운영하고 계시는 아버지 수입은 제가 감히 비할 바가 못 되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서울 생활 정리하고 내려오면서 조금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부모님 2분 명의의 부동산도 여전히 2분 소유로 가지고 계셨고 현금 자산도 적지 않은 편이었어요. 남들 보기에는 양복 입고 출근하는 사람도 아니고 수더분한 옷차림에 철물점으로 먹고 산다고 하니 마냥 평범하게만 보였지만 내 부모님이 그렇게 평범하고 소박한 자산 보유하신 분들이 아니라는 건 저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딸이 결혼 상대로 데려온 사익감 본가 형편이 저렇다고 들었으니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드셨겠어요? 자식인 저희에게 일일이 말하지 않은 저희가 잘 모르는 자산까지 포함한다면 양가 집안의 경제 사정의 차이는 더욱 커지겠죠. 미진아, 우리 집안 자세한 사정은 결혼하고 혼인신고까지 다 마친 후에 천천히 해도 되지 않겠어? 그래서 부모님께서 몇 번이나 제 앞에서 망설이신 끝에 조심스럽게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는 저도 당연히 이해를 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마찬가지로 입장을 바꿔서 저희 친정이 남편 같은 상황이었고 남편 쪽이 우리 친정 같은 사정이었다 하더라도 상대가 그렇게 나왔다면 머리로는 당연히 이해를 했을 겁니다. 남편과 저 사이야 사랑만 가지고 조금은 불리하게 여겨질 상황도 함께 감수하리라고 생각을 했다지만 사실 그 외 다른 가족들은 당신들이 선택한 일도 아니고 곧 사위가 되고 사돈이 될 집안이라 하더라도 평생 남남으로 살아온 사이잖아요. 하루아침에 신뢰가 생겨 내 자산까지 선뜻 공개하자는 마음이 드는 게 더 이상한 일이겠죠. 하지만 객관적인 상황은 상황이고 이걸 남편이 알게 되면 남편 입장에서는 서운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자기야, 우리 부모님 노후 문제로 정말로 걱정할 거 없어. 우리 집에 자식이 나 혼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부모님 말씀처럼 당장 생활비 보내드릴 걱정 없는 것만 해도 어디야. 그렇지 못한 집안도 많은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인생 잘 끌어나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하고 시댁 문제 어떻게 될까 봐 미리 걱정할 건 하나도 없어. 제가 처음 시가에 인사드리고 와서 생각이 많은 표정을 하고 있자 열심히 저를 설득하던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저나 남편이나 양가 집안에 결혼한다고 해서 크게 받아낼 생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남편 말대로 저희가 시부모님을 당장 부양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죠. 어차피 양가 집안에 손 벌리지 않기로 한 건 마찬가지였고 남편도 그 뜻에 동의했으니 남편이 경제적인 덕 보겠다고 저랑 결혼하는 게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런 성정인 것과는 별개로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들법한 생각이었으니 저 역시 부모님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결혼 준비할 때도 남편에게는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번 돈과 차곡차곡 모아둔 적금 정도만 공개를 하고 제 친정의 자세한 상황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막상 얘기가 이렇게 되고 나니 아쉬워하는 건 저희 친정 부모님 쪽이었습니다.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우리 딸내미가 시집을 가는 거고 우리 집안 입장에서 개혼인 셈인데 항상 자식인 제게 뭐라도 하나 더 해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딸을 시집 보낼 때는 어떠셨겠어요? 신혼집이야 처음부터 남편과 저 2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알아보겠다고 미리 선포를 해두어서 차마 말도 꺼내지 못하셨으나 그 안에 들어가는 혼수품만이라도 좋은 걸 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쪽 집안에서 받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리 저희 친정 부모님이 여유가 있다 한들 집안에 채우는 가전들 다 저희 부모님 쪽에서만 해주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저쪽 집안에서는 혹여나 며느리 들어온다고 당신들한테 뭐라도 바라는 거 생길까 싶어 이리저리 변명하기 바쁜데 저희 부모님만 딸 시집 보낸다고 발 동동 구르시며 비싼 가전 찾아보시는데 솔직히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 마음에 한사코 말렸음에도 결국은 저희 친정 부모님 고집을 꺾지 못해 집안에 들어가는 고급 가전의 상당 부분은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자기야, TV가 무슨 영화관 스크린만 하다. 장인 장모님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야? 평생 써볼 생각도 못했던 으리으리한 가전 신혼집에 들어온 걸 보고 입이 떡 벌어진 남편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한테야 약소하기 이를 데 없는 수준이었지만 시가 상태를 생각해보면 남편의 반응도 무리는 아니었죠. 정작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집안에 사위가 들어오는데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어떻게 하냐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습니다. 집안 가전을 그렇게 좋은 걸로 들여주고는 해준 게 없긴 뭐가 없어. 그래도 그게 도리가 아니지. 우리가 형편이 안 되면 또 모르지만 엄마 아빠가 우리 사위 좋은 거 하나 해주고 싶어서 그래. 결혼 준비하는 와중에도 우리 사위 뭐 하나 제대로 된 거 해줘야 된다. 하도 닥달하셔서 결국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엄마, 나중에 그 사람 차 바꿀 때 좀 도와주실래요? 그 사람은 좋은 차에 로망이 있나 봐. 자기 벤츠 한번 끌어보는 게 소원이라고 신차 매장 앞에 지나갈 때마다 그러더라? 그럼. 젊을 때 좋은 차도 한번 타보고 해야지. 저한테 뭐 해주시겠다고 하면 끝까지 얘기를 안 했을 텐데 저도 아니고 사위한테 해주고 싶다는 걸 제가 자꾸만 맡기만 하는 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거기다가 부모님이 뜻이 다 있으셔서 따르기는 했지만 저희 부모님 재정 상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남편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는 차 딜러에게 전화를 하며 우리 사위 깜짝 선물로 준비해줘야겠다며 좋아하셨어요. 누가 보면 당신들께서 선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받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부모님이 지방에 계셨으니 남편이 인사는 드렸어도 자주 뵙지는 못했고 그럼에도 만날 때마다 항상 잘 보이고 싶어서 싹싹하게 잘하는 걸 보고 친정 부모님께서도 예쁘게 봐주셨던 모양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신혼생활에 적응하느라 또 갑작스런 회사 내 부서 이동에 적응하느라 한창 바빴습니다. 그 무렵에 친정엄마가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셔서 서울의 병원에 들를 일이 잦아지셨어요. 아버지, 이렇게 자꾸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할 바에는 차라리 얼마간이라도 서울에서 지내시는 게 어때요? 안 그래도 말이다. 나도 그렇고 네 엄마도 그렇고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힘에 부치더라. 깨끗하게 관리 잘 해놓은 데는 지금 다 세를 내놔서 당장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고 일단 당장 들어갈 수 있는 대로 들어갈까 싶어. 그건 서울의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집 중에서는 가장 낡은 축에 속했습니다. 아무래도 재개발 문제로 섣불리 세입자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딱 그 집만 비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여보, 조만간 우리 부모님 서울로 다시 올라오실 것 같아. 뭐? 저희 친정 입장에서야 여러 개 가지고 있던 집 중 하나에 들어가 사는 일이니 사실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는데 남편 듣기에는 당황스러웠던 모양이에요. 아니, 철물점은 어떻게 하고? 도로 서울로 올라오신대? 서울 요새 집값이 얼마인데? 그거야 부모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도 근처에 계시면 자식들이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그렇게 따지면 나도 시댁이 지척인데 뭘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
우리 엄마 아빠가 자식들한테 잘 기대시는 분들도 아닌데. 대뜸 부담스러워하는 듯한 남편 태도에 저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저는 회사 생활한다고 바쁜 와중에도 새며느리 들어왔으니 가족끼리 오붓하게 시간 보내자고 주말마다 부르시는 시어머니 호출에 군말 없이 나가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딸 하시면서도 은근슬쩍 시키는 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요리해서 밥상 차려내는 건 물론이고 이제 과일 깎는 것 정도의 허드렛 일은 당연히 제가 해야 할 몫으로 밀어놓고 손도 까딱하지 않은 시어머니였어요. 그 옆에서 남편은 자기 엄마가 포크로 찍어준 과일을 눈치도 없이 야금야금 잘도 받아먹었고요. 아무리 우리 딸이니 뭐니 요새 시집살이보다 며느리 눈치가 더 무섭다느니 하셔도 시간은 시가구나 하는 생각을 적지 않게 하던 차였습니다. 그래도 아직 신혼이고 가족끼리 오순도순 시간 보내자는 말에 저도 최대한 협조하고 싶었기에 따르고 있었는데 내 친정부모 올라온다는 소리에 바로 무슨 짐이라도 얹은 듯이 말하는 남편 보니까 그만 심기가 불편해진 거죠. 자기도 아차 싶었는지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나는 요새 당신 회사 일도 바쁜데 신경 쓸 일이 많아질까 봐 걱정돼서 그랬지. 장인 장모님 우리 근처로 오시면 자주 뵐 수도 있고 나야 더 좋지. 하지만 이제 처갓집과의 거리가 가까워졌으니 자주 뵐 수 있겠다던 남편의 말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고작 신혼집에서 차로 15분 거리인 친정이었어요. 부모님 서울로 올라오시고 저는 몇 번 병원도 데려다 드리고 함께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유독 회사에서 야근이니 외근이니 생겼다면서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남편이었습니다. 저도 슬슬 심사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부모는 회사 다니느라 바쁜 사람 매 주말마다 불러 올려도 내가 군말 한마디 안 하고 쫓아가서 구슬땀 흘렸는데 막상 자기가 비슷한 상황 되고 나니 어떻게든 지 불편한 상황 피하고 들려는 게 어떻게 예쁘게 보일 수가 있겠어요? 그 문제로 두 사람 간 다툼도 잦아지고 사람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자기 본가랑 처가 대하는 게 이렇게 다른데 나 혼자 내 부모도 아닌 남편 부모한테 잘하겠다고 용쓰는 게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마침 결혼하고 난 후 첫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당연하다는 듯 자기 집부터 먼저 챙기겠지. 남편이나 시가 생각하니 벌써부터 한숨이 푹푹 나왔습니다. 왜 시집 갔다고 내 부모 두고 꼭 시댁부터 먼저 가야 돼? 나한테도 내 엄마 아빠가 귀한데? 그래도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당연히 시댁 먼저 가야지. 엄마 아빠 그런 걸로 하나도 안 서운하니까 가서 차례 지내고 나서 엄마한테 오면 되지. 바로 근처인 걸 뭐. 당연히 시가부터 먼저 가게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도 괜히 친정엄마 앞에서 어리광을 부렸어요. 솔직히 그것부터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직 사회 분위기라는 게 친정보다는 시댁 먼저 챙기기를 바라는 시가가 많기도 하고요. 하물며 그 집안은 더 하겠죠. 그렇게 명절 연휴 시작하자마자 바로 시가에 호출되었습니다. 이번 연휴는 하필 왜 그렇게 긴지 벌써 사흘 넘게 온갖 친척들 다 치른다고 엉덩이 한번 붙일 새도 없이 기름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상을 새로 내고 또 내고 정말 이러다 내가 기름떡이 되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엄살이 아니라 이건 정말 중노동이었어요. 이 집은 무슨 친척이 이리 많이 찾아오는지. 저희 친정은 친척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몇몇 손님분들 제하면 가족끼리 항상 오붓하게 보내던 명절이었습니다. 시가 첫 명절은 우리 집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일이 넘쳐나서 정말 몸살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거기다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다 죽어가는데도 당연한 듯 여기는 시어머니 태도나
장가가고 신수 헌해졌다며 손님들 덕담하는 말에 입이 귀에 걸려놓고도 정작 그 마누라 다 죽어가는 건 신경도 안 쓰는 남편 꼴은 제 속을 더 긁었습니다. 이 집안 꼴이 원래 일이 생겨 먹었는지 며느리 혼자 주방에서 나올 생각을 않는데도 좀 나와서 쉬라는 말 한마디 하는 인간 하나가 없더군요. 그래도 어찌저찌 명절 당일 차례까지 다 치러냈습니다. 그 며칠간 속이 끓어오르기가 몇 번은 되었으나 해야 할 도리는 다 해야겠다는 생각에 무리를 한 거였어요. 그리고 할 거 제대로 해놓아야 내 친정 가면서도 당당하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 먹을 때가 다 되었는데도 남편이라는 인간이 일어날 생각을 않는 거예요. 쉬모라고 다를 바 없어서 사돈 기다리시겠다고 가보라고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기다리다 못해 말을 꺼냈어요. 이제 일어나자 여보. 우리 부모님 기다리시겠어. 그랬더니 이 인간이 글쎄 뭔 세상 희한한 소리 들었다는 표정으로 뚱하니 절 쳐다만 보는 거예요. 저 인간만 그래도 열이 뻗칠 판에 그 한마디에 자기들끼리 신이 나서 희희낙낙하던 시가 인간들 말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너 가긴 어딜 가니? 명절은 당연히 가족끼리 보내야지. 가족은 무슨, 남의 집 귀한 딸 식모들인 줄 알고 신나게 부려먹더니 정작 내 가족은 우리 딸내미 보고 싶어서 목이 빠져라 기다리실 텐데 제가 무슨 천의 고아라도 된 것처럼 아예 제 부모님 존재는 없는 취급하는 시모 태도에 저도 열이 확 받았습니다. 자기가 시집오고 처음 겪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집은 원래 명절에 항상 온 가족이 같이 보내. 뭐? 그래. 우리 집안 가풍이라는 게 원래 그렇다. 먹고 죽으려고 해도 뽑아낼 거 하나 없는 볼 거 없는 집구석에서 가풍은 무슨. 기가 차는 소리를 하는 시모에 황당해할 틈도 없이 무슨 망고불변의 진리 얘기하듯 남편놈이 나불나불 개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래, 우리 엄마 말 잘 들었지. 우리 집 가풍이 명절에는 항상 함께해야 하는 거니까 니네 집은 명절 끝나고 가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부모만 부모야? 우리 엄마 아빠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딴 소리를 해? 지금껏 그런 소리 한마디도 없다가 명절 당일날 그게 할 소리야? 당장 안 일어나?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사람이 10개 잘하다가도 하나 삐끗하면 죽일인가 취급한다더니 그 명절 내내 혼자서 애를 쓰면서 개고생을 해놓고도 내가 내 부모 보러 가겠다고 했다고 아주 역적 취급했습니다. 쥐들 집 가풍이 뭐요? 뭐 그렇게 대단한 집안이라고 재벌집에 시집가도 저 유세는 안 떨겠습니다. 저게 무슨 논리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래요. 쥐들이 가풍이라고 내 집 가는 거 막으면 내가 뭐 못 간답니까? 어디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와? 다들 조용히 못해? 아빠, 세연이 얘기하는 거 못 들었어? 세상에 저 버릇없는 것 좀 봐. 세상 버르장머리 엉망진창인 것들이 여자 하나 둘러싸고 아주 시가 유세는 있는 대로 떨어대고 있었습니다. 제 마누라가 제 식구들에 둘러싸여 잡돌이를 당하고 있는데도 남일 보듯 하는 남편놈한테는 기대할 것도 없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경우 없는 인간은 역시 시모였습니다. 너 시집 왔으면 우리 집 가풍에 따라야지. 대체 사돈은 애한테 지금껏 뭘 가르치셨대? 너 지금 이게 무슨 말버릇이야? 어디 여자가 집안에서 큰 소리를 내? 어디 시부모 있는 데서 큰 소리를 쳐? 말 같은 소리를 내야 입을 다물고 있죠. 내가 이 집 식모예요? 내가 이 집에서 뭐 빚진 거 있어요? 명절에 내가 내 부모 본다는 말이 온 집안 식구들이 사람 하나 잡으면서 이럴 일이에요? 이런 것도 이 집안 가풍이냐고요? 이게 진짜... 자, 다들 흥분 좀 가라앉혀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 정신나간 짓거리를 당하고 있는데 마치 떼쓰는 어린애 달래고 어르는 것처럼 막아서는 남편놈이
가장 혐오스러웠습니다. 자기야, 이렇게 큰 소리 나올 일이야? 자기도 이제 우리 집 식구인데 자기가 당연히 이해해야지. 우리 집이 원래 이런 걸 어쩌겠어. 자기만 참으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집안 분란으로 만들어야겠어? 이건 그냥 미친 집구석이었어요. 여러분들은 가풍이랍시고 며느리 친정에도 안 보내주는 이런 가짜는 짓거리 버리는 집구석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적어도 저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껏 나고 자라서 보고 배운 상식으로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별것도 아닌 집구석에서 가풍까지 들먹이는 기도 안 차는 꼴이라니 어떻게 한 식구가 통째로 저렇게 개념 팔아치운 행동을 할 수가 있다니. 끼리끼리라더니 평생 보고 배운 꼴이 저 모양이니 그렇겠죠. 그리고 지집 왔다고 나랑 둘이 있을 땐 내 눈치 실실 보며 아슬아슬하게 선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찍소리도 못하는 놈이 제가 저 인간이랑 식 올리기 전에 이 집구석 일이 못 베어먹은 짓거리 하는 줄 알았더라면 미쳤다고 저런 놈이랑 결혼을 했겠어요? 제가 뭐가 아쉬워서요? 우리 친정보다 한참 떨어져도 사람 하나 괜찮은 줄 알고 한 결혼이었습니다. 제가 이 집구석에 고개 숙여가며 저 더러운 갑질 참을 이유라고는 단 하나도 없었어요. 아들 하나 가졌다고 무슨 며느리 가축 취급하는 천박한 집구석 꼴하며 지 집구석 왔다고 감히 내 앞에서 저 건방 떠는 남편이라는 놈 꼴에 기가 찼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글렀다 싶으면 일찌감치 정리하는 게 답이죠. 친정부모님이 제게 우리 집 재산 이야기 미리 못하게 막은 게 아주 신의 한 수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겠다. 이따위 못 베어먹은 집구석 하루빨리 발 빼야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직도 무식하게 꾀꾀거리는 것들 들으라는 듯이 그 자리에서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얘, 너 왜 이렇게 안 와? 아직도 시댁이야? 엄마. 이 잘난 집구석 식구들은 명절에 며느리 친정에도 안 보내는 게 집구석 가풍이라고 하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제가 대놓고 제 엄마한테 바로 일러 바칠 줄은 몰랐는지. 그래도 장모는 어려운지 당황한 남편이라는 놈이 나섰으나 가짜없이 그 더러운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 시집 와보니까 이 집구석은 며느리 알기를 우습게 하라도 아주 우습게 하네. 쥐들 식모라도 되는 것처럼 부려먹더니 내 발로 내 집 가는 것도 쥐들 허락이 필요한 줄 아나 봐. 진짜 주제도 모르지. 사돈 듣는 데서 망신이란 망신 있는 대로 주니 시모라는 정신 나간 여자가 분을 못 이겨 낯짝이 일그러졌습니다. 거기다 대고 아주 폭탄을 떨어뜨린 저였어요. 저 주제도 분수도 모르는 것들하고 도저히 수준 차이가 나서 더는 못 살겠어. 우리 집이랑은 도저히 가풍이 안 맞아서 저놈하고는 같이 못 살 것 같은데 어차피 이제 이혼해서 갈라설 남남 아니야? 그런 놈한테 아까워서 10원 한 장 못 내주겠는데 언감생심 벤츠가 뭔 말이래? 엄마, 아빠가 사위 주겠다고 1억 벤츠 계약한 거 당장 취소해요. 뭐? 벤츠? 지하고 갈라서자는 말보다 벤츠라는 말에 눈이 뒤집힌 남편 놈이었습니다. 저게 저놈 수준이었는데 감쪽같이 내숭 떨고 감히 내 인생에 기생하려고 했다니.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장모님이 무슨 돈이 있어서 벤츠를 다 아니 나 주기로 한 거라며. 주기로 했으면서 물으는 게 어디 있어. 자존심도 없이 벤츠 소리에 무슨 떼쓰는 5살짜리 지능으로 발광을 떠는 놈을 보고 그 꼴을 보고 그 식구라는 작자들도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더군요. 가풍이니 뭐니 꼴에 있는 척 어지간히 해놓고 아들놈 하는 짓이 저 따위니 쥐들도 수치스럽지 않겠어요?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말 듣기를 잘했지. 이따위 못 베어먹은 행실이나 하는 것들한테 우리 부모님 재산 깨나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 미리 해줬으면 또 얼마나 거지같이 빈대 붙이려고 했겠어? 나 참 기가 막혀서. 가풍?
쥐뿔도 없는 집구석에서 아주 놀고 자빠졌다. 결혼까지 한 사이에 집안 재산 숨기는 너는 어떻고 내 벤츠는 왜 네 멋대로 취소하는데? 거지 주제, 지 벤츠 같은 소리하고 있네. 여전히 벤츠에 횟가닥 돌아버려서 발광을 떠는 남편 농가는 달리 다른 식구들은 슬금슬금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계산이 가장 빠른 게 시모였어요. 예, 아가. 우리가 말이 너무 지나쳤다. 우리는 너랑 좀 더 같이 보냈으면 싶은 마음에 한 말인데. 그래요, 언니. 다들 너무 흥분한 것 같네. 거지 같은 것들. 벤츠 소리에 눈 돈 건 저 남편 놈만이 아니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줄 알고 있던 우리 집이 그 정도 여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 며느리 하나 종년 만들어보자 싶었나 보죠? 집안에 돈 좀 있다니 아차 싶어 상황 모면하려고 살살대는 꼴 좀 보세요. 가풍은 가풍인가 보네. 저 거지 새끼 차 내놓으라고 발광 떨면서 돈에 환장한 게 다 모친 닮아 그런가 보죠? 방금까지 오만 건방은 다 떨더니 차 한 대에 온 식구들이 비굴하게 빌빌대는 꼴 좀 봐. 진짜로 가풍이랑 집안 수준이 너무 안 맞아서 우리 집안이랑은 도저히 섞일 수가 없겠네. 수치심에 온 식구들 낯짝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꼴을 보니 다 내 밑바닥으로 보이더군요. 이런 것들이랑 어떻게 어울려서 같이 살겠어요? 갈라서겠다는 결심만 더 굳어졌습니다. 방금까지 꼴값 있는 대로 떨던 인간들 거지 취급하면서 개망신이랑 개망신은 있는 대로 다 주는데도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시모라는 인간 꼴이 아주 고소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렇게 설치고 입 나불대더니 쥐들이 생각하기에도 지들이 달려들 만한 상대가 못 된다고 판단하니 꼴이 팍 내린 꼴이 경멸스럽게 그지없었습니다. 네 팔자에 벤츠가 가당키나 하니? 추잡스럽게 네 돈도 아닌 걸 내놓으라니 많이 꼴값 떨지 말고 뱉어낼 거나 착실하게 다 뱉어내. 온 식구들이 아수라장된 꼴을 마지막으로 그 더러운 집구석 박차고 나온 저였습니다. 그 길로 집에 가서 꼴도 보기 싫은 남편놈 물건 손에 잡히는 대로 있는 대로 다 집어던져버렸습니다. 실컷 성질대로 화풀이하고 난 다음에 그 초라한 누더기 꼴이 된 짐더미는 사람통에 고스란히 그 집구석으로 보내졌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이혼소송은 하지 않았지만 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엄연히 전적으로 저것들에게 있으니 받아낼 건 다 받아내야죠. 변호사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구해주셨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내 딸 그따위로 취급한 것들, 감히 우리 집안 우습게 본 것들 아주 제대로 피를 말려보라고. 돈 제대로 쓰는 것 보여주겠다며 이를 갈며 저것들 주저앉히기로 작심한 부모님 덕분에 그 못 베어먹은 집구석은 걸릴 수 있는 송사란 송사는 다 걸려 발을 동동 구르며 법원을 들락거려야 했습니다. 아마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을 거예요. 오죽하면 온 식구들이 다 달려와 눈물로 읍소하며 뒤늦게 선처를 호소했지만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죠. 그렇게 가풍 타령을 하더니 일치고 비굴하게 단체로 무릎 꿇는 것도 가풍인가 봐? 거지 새끼들이 어디서 시끄럽게 진상이야? 그 말끝마다 거짓 소리 좀 안 하면 안 돼? 거지같이 벤치에 눈 돌아서 내놓으라니 구걸하더니 그럼 네가 거지 새끼지. 거지 새끼를 거지 새끼라고 부르는데 뭐 불만 있어? 그날 눈앞에서 평생 소원하던 벤츠 날려먹고 눈깔이 뒤집혀 발광하던 놈은 뒤늦게 지가 벤츠보다 더 어마어마한 걸 영영 잃었다는 걸 알고 제 앞에서 얼마나 울며 빌었는지 모릅니다. 일부러 놈 더 수치스러우라고 말끝마다 거지거지하면서 실컷 조롱한 끝에 놈이 더는 못 견디겠는지 기어오는 걸 멈췄습니다. 같지도 않은 집안에서 험한 꼴 당한 걸 저보다 더 분개한 제 대학 시절 절친한 친구들이 대학 커뮤니티며 놈 직장 게시판이며 놈 뒷담화를 해댄 탓에 이 우습기 짝이 없는 파경의 사유도 아름아름 퍼져나갔습니다.
알만한 사람이면 누구나 주인공을 짐작할 만한 글에 이제 밖에서도 우스운 인간 취급당하는 모자란 놈이었어요. 해당 게시글엔 임금님도 안 들어먹일 만한 가풍이라는 단어에 꽂혀 놈을 조롱하는 댓글이 넘치게 달려 있었죠. 댓글이 아주 황젠하셨네. 아들 없는 사람은 서러워 살겠나. 크크크크. 댓글이 가풍이란다 가풍. 크크크크크. 원래도 남의 눈치는 더럽게 보는 놈이었어요. 뒤에서 낄낄대는 소리에 얼굴도 못 들고 다닌다는 놈 소식 전해 들으며 아주 통쾌했습니다. 그런 놈이 어떻게 제 마누라 눈치는 그렇게나 안 보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한테 한 걸 생각하면 동기들이나 회사 사람들이나 그놈 웃기는 인간 취급당하는 것도 그저 고소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화려한 싱글로 복귀했습니다. 글러먹은 인간들하고는 한시라도 빨리 끝내는 게 제 정신건강에 이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나랑 내 부모 우습게 여긴 것들 버르장머리를 아주 호되게 고쳐준 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당차게 씩씩하게 잘 살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